앉아주세요. 제가 오늘 안보 전문가 토론의 자장 역할을 맡은 김태호 박사를 소개하고 이후에 김태호 박사님께서는 오늘 연사들을 소개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는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였고 핵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30년 이상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수호 예백 장성단 전략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김태호 박사께서는 안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톡쇼를 진행할 분들은 오른쪽에 계신 제가 직함과 종합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군님이십니다. 김용현 하셨고 합참 작전본부장을 하신 아주 작전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용남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시민연은요, 시티존 시민이 아니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연구소 사장님을 맡고 계신 이용남 박사님이십니다. 왼쪽으로는 윤덕민 박사님이십니다. 과거 외교안보 연구원, 지금은 국립외교원 원장님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고 외교 쪽에 석하 계신 윤덕민 박사님이십니다. 왼쪽 끝으로는 최수영 공정선거 국민연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의혹과 의심들, 걱정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선거, 정직한 선거를 지켜보겠노라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톡쇼를 75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우파 신문에 가서 좌담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의 판세가 어떠냐? 저는 지극히 비관적이다. 저의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비관적이다 하고 제가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유 세 가지. 하나는 진통제 효과, 페인킬러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이 금년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4번 쏘았지만 이렇다 할 큰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소위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한반도 평화론을 외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주었습니다. 협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다 이렇게 덮여가는 겁니다. 북한 변수가 하나 이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블랭킷 이펙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담요 효과. 이놈의 전국 폐렴 얘기가 그냥 온통 모든 걸 다 덮었는데요. 사실 지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일들이 태산 같은데 이것들을 다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마땅한 그런 시점입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그런데 이 담론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다 묻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국민대회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울어진 언론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이런 담론이 중요하다, 이런 이슈를 놓고 판단을 해달라, 이런 궤도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대 담론들을 언론이 일체 퍼뜨리지 않습니다. 일체 국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앞에 계시는 우리 고마우신 유튜브 방송인들이 안 계신다면 많은 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참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마침 그저께 나온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소개를 하고
자꾸 중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는요, 이제 물론 대한민국 소 예백 장성란이 이 조선일보에 있는 전면 광고인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했어요.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달라. 예. 예. 두 번째는요, 이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발상이 과연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좀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 세 번째, 탈원전, 이거 제대로 된 것이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냐,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대 담론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신문을 낸 겁니다. 이 광고는요, 제가 보기에는 900명 대한민국 소 예백 장성 900명의 우국 충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론이 이런 담론들을 논의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자괴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희 톡쇼에서 택한 주제는 이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다 연관성이 서로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최근에 그 바이러스 폐렴 때문에 그렇게 난리 광란을 치는 도중에도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큰 산봉우리 옆에 작은 산봉우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좀 더 돌이켜보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저자세 외교를 취해왔던 것, 안보 차원에서는 사드 문제, 이따 우리 김영현 장군님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만, 과연 우리가 중국한테 안보를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이용남 박사님이 말씀하실 겁니다만, 도대체 이 바이러스 끌고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중국한테 뭘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 또 우리 최소영 총장님은 한국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중국인들이 다 선의의 중국인들이냐,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좌당 입장에서 모두 발언을 조금 했는데요. 이제 마이크를 윤덕민 박사님한테 넘겨서 외교와 관련해서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 첫 발언 5분 길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130여 년 전에 청일전쟁 직전에 원 세계가 조선으로부터 달아나면서 아마 거의 한 130년 동안 아마 역사상 처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별로 물론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개입해서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역사상 이렇게 중국과 무관하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무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군 예례로 아마 처음이었겠죠. 중국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산업화를 이뤄내서 한때는 우리가 중국에게 많은 도움을 준 적이 많습니다. 특히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문화 대혁명의 그런 혼란을 극복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하면서 가장 참고를 한 것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개발 전략을 중국이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한국 따라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가지 천안문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을 때 한국이 서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고, 중국이 WTO를 가입할 때 결국 한국이 아주 긍정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중국의 힘이 커지고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중 관계가 이제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국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이 지금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영향권 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물론이고 미세먼지랄까 바이러스랄까
뭐랄까 모든 것이 지금 중국의 영향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중국의 영향을 이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웃입니다. 또 항상 가깝게 잘 지내야죠, 이웃하고는. 그러나 그런 이웃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역사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이 한반도에 있던 왕조가 망했습니다. 고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한나라가 등장해서 한무자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왜 망했습니까? 당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고려가 그 원 징기스칸이 생겨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다 항복을 했고요. 그 명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등장했을 때는 병자호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강력한 중국 통일 국가의 중국이 등장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 중국의 그런 역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능가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또 그것이 가장 건강했던 한중 관계의 토대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건실했을 때는 한중 관계가 우리가 일정 부분 긴밀한 한중 관계, 건강한 한중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 계시는 특히 이제 386, 586의 그런 운동권 출신들의 분들의 생각들은 이제는 그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이 더 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들이 은연중에 담론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점점 힘이 커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 내에서는 하여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빈으로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혼밥이라 그럴까요? 그 여러 차례의 식사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 식사를 하는 그런 혼밥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접대에 있어서 세계적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중국의 그런 초청을 받아서 과거에 갔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접대에 있어서는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국의 접대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국빈으로 온 대통령을 혼밥으로 한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대통령 특사가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지금 앉는 위치가요, 그 상석 같은 그 시진핑 주석의 옆에 앉습니다. 보통 특사들이 갔을 때는 옆에 앉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나라의 특사단들은 지금 하석에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찬 특사랄지 또는 몇 분의 특사단이 지금 다 그 하석에 앉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가 좀 항의를 했더니 앞으로 우리는 이게 뉴 노말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국빈들을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트남이랄지 캄보디아랄지 큐바의 특사단들은 다 시진핑 주석의 옆에 앉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당 대표들이 갔을 때도 옆에 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사단이 앉는 자리는 쉽게 얘기하면 홍콩이나 마카오의 행정총장이 앉는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과거의 중화 질서 속에서의 속국의 일환, 아까 김일두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조선은 과거의 그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최근에 이런 이 바이러스와 관련 우한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퍼졌느냐를 보면 중국의 어떤 인들의 출입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왜 그 중국은 우리 정부가 왜 중국을 다루는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할까? 그런 것이 좀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좀 속상해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 중국이라는 우리로 봐서는 한 10배 이상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과의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랄지 인도랄지 베트남이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나라들과의 아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힘을 가지고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교는 어떤 실리를 갖고 접근하는 외교가 아니라 좀 이념에 빠져있는 그런 외교가 아닌가. 그래서 외교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마치 바이러스가 과학에 관한 용어인데 이념을 갖고 대처하다가 이 구멍이 뚫렸던 우리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황도 외교도 좀 실리를 갖고 철저히 따져나가면서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이념의 틀 또는 남북관계의 틀 이런 것으로 국제관계를 보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일단 제 5분을 여기서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정리를 하신 것 중에서도 제 마음이 잘 드는 거는 전문 분야인 외교를 이념 분야로 다뤘다, 이념의 틀로 다뤘다, 아주 잘 정리하신 말씀 같습니다. 혹시 저 163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삼배 국고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땅에 찧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 인조에게 강요했던 그 예입니다. 군신의 예를 그렇게 강요했는데, 글쎄요, 이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다시 3배 국고도 예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날짜가 말이죠, 283년 전 1월 30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년 1월 30일 날 대수장이 창설이 된 날이었어요. 그 날짜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참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 중에서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서 가은이나 질문이나 예, 김장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요, 안미경중이라고 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중국이 경제에 걸맞는 안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드 문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안보에 걸맞는 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딜레마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단단하게 얽혀있는 국제사회에서는요, 어느 나라든 딜레마에 쉽게 빠집니다.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딜레마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원칙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면요, 딜레마로 인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딜레마로 인해서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 안보 문제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잘 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요,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충돌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가지고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산불 선언을 하고 산불 약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뭡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북핵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급하게. 그리고 한미 동맹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은 거예요. 북핵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예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는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가요, 지금 1개 포대가 들어와 있는데 1개 포대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거리 때문에. 사거리가 200km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을 다 방어하려면요, 보호하려면 3개 포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 포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국민의 안전을 개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이 결속이 강화되면서 이걸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세력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안 하면 결국은 우리가 빠지면 미국하고 일본 둘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북중러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가 누구한테 갑니까? 미국에게 갑니까? 일본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한미일 동맹이에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뭡니까?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미국의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동맹국입니까? 미국하고 동맹국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동맹국인 한국이 자기의 가상 적국이 미국의 적인 중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동맹국인 미국하고 동맹 안 하고 중국하고 같이 할 거야,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장면을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브룩스 연합사령관, 지금 연합사령관님의 전임이죠. 브룩스 사령관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모단체에 이제 강연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다는 제가 소개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의미 있는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연하면서 우리는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임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미 동맹이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동맹으로 전락해가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한반도 안정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가 올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혈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동맹으로 전락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의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굉장히 저는 참 가슴이 착잡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요, 원칙을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정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해야죠. 그런데 이런 중국과의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 문제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십시오. 네. 그 좋은 발제 잘 들었고요. 동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한중과 한미 관계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드가 우리가 배치됐을 때 우리 중국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본격적인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10단계에 걸쳐서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하면 한국 경제는 거덜이 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드를 배치했더니 진짜 중국이 보복을 했죠. 근데 보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대중 수출이 1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중국 경제가 크죠. 우리가 중국에 많은 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를 가져다가 화웨이가 그걸 가지고 조립해서 완성품을 맞춰서 미국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세계화의 어떤 경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더 우월하고 어떤 경제가 더 의존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세계 경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 경제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더 의존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늘려가자. 이거 같이 바보 같은 접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드 보복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괜히 롯데같이 현지에서 하던 몇몇 기업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왕따를 좀 당하고 한 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깊다 그래서 우리 자체만이 중국의 모든 것이 다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넌제로섬적인 그런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윤 박사님 말씀은 깊이를 더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 4분의 1을 중국이라는 시장에 의존하는 이 대중 수출 의존은 상당히 줄여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워낙 지금 힘이 세지면서 주변 국가들을 밀어붙이는 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패권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최대의 안보 과제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김 장군님 말씀하신 그 또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없습니까? 그럼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용남 박사님을 모시겠는데요. 지금 뉴욕 타임즈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들을 보면요, IMF 부총재 진행분들, 연방준비은행 대표 진행분들 이런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다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공황이 올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데는 증권시장 폭락하고 석유시장 석유 폭락하고 무역 차단되고 엄청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2월 8일자에 보면요, 월트 미드라고 하는 과거에 아마 정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다.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에 와닿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 중국이 이 바이러스 문제를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단서는 물 붙어 있지만 중국이 발표한 통계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깔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제 통계가 완전히 잘 모르겠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거품이 빠지고 허장성세가 거꾸로지고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도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아시아의 정치판이 바뀔 것이다.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이 참 많은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영남 박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뭘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경제민주주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남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한 그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수장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 사태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중국의 굴종적인 외교를 펼침으로 해서 이러한 그 참사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과는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용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윤동일 원장님께서는 이념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유엔이 설립되고 난 이후 세계 질서에서 외교 관계를 그 규정을 할 때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쓴 나라는 문재인 정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의 기본은 철저하게 국익,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 기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꺼내왔고 결국 운명 공동체는 바이러스 공동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 대한민국이냐 문재인 정권이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단어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시팩이라는 미국의 그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구호가 미국 대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우리가 뭐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자라든지 이러한 이제 구호를 외칠 텐데요. 미국에서도 그 굉장히 사회주의 현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대조되는 그러한 것들이 병폐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구호를 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호가 의미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대는 우리가 전체주의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에서 명시된 체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체 미명의 정권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지속될 것인지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AEI라는 싱크탱크에서는 좌파 독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 구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태로 돌아가서 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이라는 아주 자연과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최초로 발견되었을 시점은 1월 20일 정도였죠.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는 12월 초로 보고요. 그래서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은 변종이기 때문에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은 중국발,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보균자를 차단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대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한 거죠. 중국발 이제 그 입국자들을 제한하지 않았고 초기에 이 우한 폐렴이다.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우한 폐렴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요. 저는 얼마 전에 KBS 라디오 방송 가니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라고 쓰지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우한 폐렴이라든지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아주 그 공영 방송국에서 주의를 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운명 공동체 강조하고 2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축하연을 벌이고 그날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정말 또 친중 외교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시한 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점. 사건을 대처하는 방안 중에서도 우리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국민연금 전문가이지 방역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의 부총통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방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초기부터 중국발 보균자를 이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특히 대한의사협회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논리, 그다음 정치적인 논리 내세웠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요. 대만뿐만 아니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외교적인 이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굉장히 성의를 들였지만은 결국은 상반기에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죠. 신임장 재정식을 하기도 전에 중국 입국자들을 차단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정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불종적인 외교를 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냉대뿐입니다. 지금 그 장군님께서 산불 합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산불 합의를 해줬지만은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냉대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친중 외교가 가져온 그런 대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방역 모범국이라는 정말 허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도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이 잘 이용하는 용어 전술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역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래 전염병이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지 안 했죠. 그렇지만 무슨 방역 모범국입니까? 그래서 이 방역 모범 국가를 또 모토로 삼아서 4.15 총선에서 또 유령 고지를 점령하는 선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전염병 무한폐렴 사태를 겪어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솔직하지 못한 이중성 내지는 국민을 기만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똑바로 보셔야 되고 또 후반부에 제가 그런 왜 이런 친중 외교가 앞으로도 더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사실 중국이 발언지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 발언지라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보인 듯한 언행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말 쓰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그리고는 지금은 마치 다른 나라들 도와줘야 되는 지도국의 입장에 있는 양 의료 장비들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의 이 모습이요 참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덩치가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책임 있는 건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협력을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한 분 이제 남으셨는데요. 하시고 아까 우리 사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드는 사실 이게 안보 이슈이기도 하고 외교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생존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사드를 방문한 우리 장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먼저 5분 발언 들으시고 그 사드 방문기도 한번 듣고 그리고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최종영.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중국적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럼 현지에 있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묘한 이래 조선족, 즉 연변 지역에 살고 있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200만 정도에 달하던 조선족들은 그 수요가 급감해서 현재는 100만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에 대한 사람들은 연안의 다른 대도시 혹은 대한민국 땅으로 지금 이주를 해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조선족만 왔는가? 조선만 온 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도 있고 또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숙한 사람들도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만이 넘는 조선족 그리고 중국인들이 혼재돼서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 우한 폐렴 이 사태를 대구에 있는 특정 지역과 종교단체 신천지와 결부시켜서 보수 우파의 투표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아주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민간인들과 의료인들이 열심히 수고 노력한 결과를 정부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나는 조선족입니다 라고 한 일베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과연 중국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실제 경험을 2016년도 12월 달에 광화문에 촛불이 일어날 때 과연 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현장을 나와봤을 때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한글을 거꾸로 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봤을 때 그 사람들은 소곤소곤 중국말로 이야기합니다. 아,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 운동이 어느덧 한국 이곳까지 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7만 명 정도에 달하는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75%든 80%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한 15억 되는 인구 중에서 실질적인 공산당원은 한 8천만 1억도 안 됩니다. 그럼 그 공산당원을 어떤 사람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든지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사상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분자의 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산주의 청년단 내지는 공산당원들이 절반 이상, 즉 거의 80% 가까운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 있다니. 그러면 2016년도 촛불 광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죠.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문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들인 거죠. 또 문화적인 침탈과 침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퓨셔스 스쿨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나가라고 좀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 공자학원을 거점으로 한 도둑질과 각종 페이크 뉴스와 온갖 범죄들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은닉되어서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미국이 조금씩 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2025년이 되면 메이드 차이나 2025 해서 10가지의 가장 첨단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과 수준을 제고하고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세 내용을 보면 우주, 의료, 통신, 수송
항만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될 때는 혼자의 힘이 아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절취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미중 간에 벌어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4월 15일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지금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야만 되고 한쪽 유학생들을 VIP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을 동원한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한 예로요. 재외국민투표가 지금 대부분 17개국 선진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지역만 오픈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근소한 몇 장의 표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중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외쳐온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하세요라고 외쳤던 거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그 표는요 거의 틀림없이 조작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제로로 수렴시키게 돼서 가장 극소의 투표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방송으로 해서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알려야 되겠지만 모두가 깨어나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아주 그 방관자적이고 이런 그 뒤에 물러서는 이러한 우파 보수적인 태도들은요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 제외 투표가 가능하게 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국과 결부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중국의 화웨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중화입니다. 웨이는 for the purpose of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위하여라는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선진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5G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백도어라는 걸 심어서 그 설치된 곳으로부터 정보를 역류시켜서 흡수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픈소스처럼 남의 나라 귀중한 정보 자산을 빼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총 본부에서도 발견됐고 유럽에서도 발견됐고 폴란드에서 얼마 전에 쫓겨나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2018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가 끝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완저우라고 하는 CFO 여자가 잡혔어요. 알고 봤더니 런정페이라고 하는 화웨이 총회장의 딸이 됩니다. 근데 아빠 성은 런정페이예요. 임씨예요. 근데 딸내미 이름은 멍완저우예요. 맹씨예요. 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일찌감치 이혼해서 뭐 그렇게 됐다고 얼버무려요.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멍완저우라는 CFO를 잡아봤더니 백에서 여권이 7개가 나왔습니다. 중국 여권 4개에다 홍콩 여권 3개. 여권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원. 예?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부 공작관 아니면 여권을 어떻게 7개씩 갖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멍완저우라고 하는 CFO는요. CFO이면서도 그 화웨이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웨이가 선진국과 각종 장비를 수출하고 기계 협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요. 이 중국인들이 밀물듯이 들어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몹시도 경계해야 될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웨이 장비가 선거 시스템에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레노바라고 하는 컴퓨터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선진국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 제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 국민들이 정부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서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가 우리 앞날을 정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 왔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2008년에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그 성화 봉송 때 약 7,000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몰려와서 폭행을 했죠. 경찰을 때리고 시민을 때리고 좀 그때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북경 정부의 홍위병처럼 움직일 수 있구나. 참 위기의식을 그때도 느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가다가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나겠습니다. 네,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거 저도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주권을 잠식하는 행위는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대놓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안이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 장군님께서 우한 폐렴 관련해서 첨언할 게 있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중국과 인접한 국가가 14개 국가인데 이 14개 국가들의 그 우한 폐렴 확진자, 사망자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요. 중국인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을 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나라들은 다 지금 한 자리 숫자 내지는 없습니다. 사망자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앞에 그 한국을 포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4개국은요. 우리가 일명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3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요. 우리 못지않게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바로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서 지금 거의 사망자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1,000만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됩니다. 2,400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 비율로 따져도 우리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배면. 그래서 이 대만하고 우리하고의 비교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국의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대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대만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그 조치한 게 초기 대응을 했던 것이 마스크 수출을 다 통제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딴 거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집단 행사 연기나 취소하지 마라. 정부 믿고 일상생활 해라.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코로나는 곧 종식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대만이 2월 15일 날 첫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이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질병 담당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그 천서종 위생복지장관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기자회견하면서 정부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 분의 사망자가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본 대만 국민들이 야 우리 저 정부를 믿고 따라야겠다.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4일 후에요. 대만의 첫 사망자가 생긴 4일 후에 우리도 똑같이 사망자가 생겼어요. 똑같이 사망자가 생긴 그 다음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짜파구리 파티를 하고 계셨죠. 다음 장면 부탁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처음에요. 이거와 연관된 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디 이제 파티나 이런 어떤 뭐 축제
축제에 가셔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지금 우한폐렴 사건과 우리 국민들이 막 쓰러져 가고 죽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뭘 연상했냐면요, 로마 시내를 불태운 저는 네오 황제를 떠올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 여인의 연주에 맞춰가지고요, 불타는 로마를 내려다보면서 시를 얻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한 게 많은지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이 정부가 뭐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다.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외국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제 오늘부로 아마 200명 육박하는 사망하신 우리 국민들이 생겼는데요. 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얘기에 어떤 얘기가 딱 떠오르냐면요. 내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200명 밖에 안 죽었지, 내가 방역을 잘 못했으면 2,000명, 2만 명이 죽었을 텐데 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 지금 그 네로 황제의 사진을 보면서요, 네로 황제가 야, 내가 로마 시를 불태우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불을 껐기 때문에 80%의 로마만 타고 나머지 20%는 아직 안 탔지 않냐? 내가 빨리 불을 안 껐으면 20%까지 다 탔을 텐데 그래도 20%는 남았지 않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용어가 이거랍니다. 열심히 베끼고 훔치고 창조하자.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 전 분야에서 무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탄, 핵 추진 의뢰, 스텔스 군함, 우주 무기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경쟁을 다 하고 있는데 숱한 기술들을 모방하고 훔쳐가고 베껴갔다는 거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린 대로 사드, 우리에게 중요한 사드, 최근에 사드를 다녀오신 우리 김행철 장군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김행철 장군님은 지금 대수장 공동대표 한 분이시고요, 장군의 소리 대표이시고요, 공군 참모차장을 지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 있었습니다. 한 4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막 소개받은 김형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장성단에서 금년 초에 성주 사드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한 것처럼 기지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성주의 분위기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성주 군수도 만나기로 했는데 군수도 자리를 피했더라고요. 그리고 부군수는 아무런 책임 없는 말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릴 것은 거기서 찍은 사진 한 10매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분위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에 성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로가 아주 한적한,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좌파들도 아무것도 없고 아주 텅 빈 도시 같았습니다. 이제 초입인데요. 초입에 이제 대책위원회가 걸은 프랭카드가 보이고, 이제 이런 조그만 이제 천막들이 좌파들이 이제 들어서서 여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경찰이 뭐 안에 있었는데 그냥 차 타고 들어가니까 제지를 못했죠. 근데 나올 때는 보안과장이 와가지고, 정보과장이 와가지고 왜 왔느냐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상태였고요. 여기가 이제 부대 바로 정문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좌우로 계속 이제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을 쓴 주체들이 전교조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
일본에서까지 와서 부천 현수막을 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그건 뭐죠? 일본의 단체, 그런 좌파 단체, 적군파나 이런 데서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십시오. 전교조 교사들이 사드 폭고 평화 심자,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정부인데 정문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출입이 안 되고요. 우리 한국군도 와서는 이제 인터폰으로 얘기를 해야 병사가 와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여기가 마을에 있는 회의장인데요. 여기서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3분짜리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오늘 우리 장군의 소리의 제작진인 이우성 감독이 제작한 겁니다. 참회보장 경상북도 성주군 조선면 소성리. 우리가 찾은 가을의 성주는 노란 참외 대신 붉은 현수막들로 가득했다. 현수막 내용은 평화를 원한다는 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전체에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오다 보니까 군산에서 군산에 와 있는 김천에서 그게 와 있는 길에서 있다고 이제 원 자기들도 아까 원장하고 그 어머니한테 타다 다시 어디 어머니한테 가서 무슨 교회 가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참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수명에 들어가고 그것도 못 가고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8월 3일 민주당 의원들은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성주 주민들을 선동했다. 여러분에게 사드가 뭔지 설명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주민 공청회한 적 있어요? 이 문제를 당일까 말까에 대해서 주민 투표한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둘러 낭만이에요.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무기라는 거 대한민국의 민중이 공부하고 있다. 우리도 남이 아니다. 그러나 사드를 결정한 사람들은 결코 고통받지 않는다. 한국전쟁 때 처음에 50만에서 60만의 중국 의용군을 마오쩌둥이 그 많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중국의 군사력을 몽땅 조선반도에 투입한 결과 대만 통일의 기회를 놓쳤어요. 항상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뭔 일이 터질 때마다 중국은 폭삭주의하죠. 거의 중국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의 그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완충지대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는 이미 여러 번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 앞에서 중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사드 무용론을 제기해왔다. 지금 보신 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 추르스 포럼에서 오신 분 계시면 예, 나와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트루스 포럼의 이진수입니다. 김 장군님과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경제력이 더 커지고 한국은 중화 경제권의 편입 그리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까지 미국의 군사 영향력을 한국에서 제거한 후에 한반도 전체를 중국에 흡수시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 중국 기업이 한전에 입찰 참여,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좌장이신 김태우 박사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여당의 지지율이 높고 자유우파가 이기기 녹록지 않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첫 번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사항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후반부 발언하시면서 우리 윤 박사님 반드시 답변하셔야 되고요. 우리 외계 전문가십니다. 김 장군님 또 나머지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저도 뭐 그 중에 한 가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발언 순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한 15분,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한 3분 정도씩 후반부 발언을 하시고 답변을 지금 방금 받으신 답변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젊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일할 때는 우리는 이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갖고 생명을 던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님께서 저렇게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피와 땀과 나의 모든 열정을 이 국가와 내 조국에 바치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죽을 목숨을 지났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놓은 이 대한민국을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 하나쯤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결사항전의 자세를 임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도 선량한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자는 말씀을 꼭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시면 과연 가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족인지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보수 내지는 우리가 애국 시민들의 유튜브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시민들밖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겨레라든지 그런 좌파 성향의 유튜브나 언론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시민들에게 쉽게 또는 좀 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전개될 텐데요. 저는 맨 먼저 개헌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30년 만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설립이 되었었죠.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대표로 개헌특위 자문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9차례에 걸친 개헌을 할 때는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개헌을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느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의
개헌. 그러니까 이 개헌 시도가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 헌법 내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닌 다른 개헌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미국 그 수정 헌법에도 공산주의라든지 다른 체제로 갈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수가 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국민 투표에서 승부를 그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두 분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가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뭐 각을 세울 필요는 없죠. 일부러 각을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잘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웃 국가니까. 그런데요, 그 유사시에 최소한 우리에게 누가 더 위협적이고 누가 더 우호적인지 피하 구분만큼은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그 주변국들의 위협 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툴이 있거든요. 이 과학적인 툴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평가 요소들 중에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그 평가 요소 핵심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주변국의 위협 강도는요,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위협의 강도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그 침략의 경험이 많은 국가일수록 위협이 높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만 가지고도요, 지금 주변국의 4개국을 쫙 내놓고 평가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과 중국을 놓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시공간적으로 누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우리의 국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뭐 5,000년 동안 937회의 뭐 외부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1000번 치고, 그러나 5년에 한 번꼴로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많은 침략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중국이고 일본입니다. 미국은요, 거리적으로도 태평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우리하고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화될 위기에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국제사회에서요, 생존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공원교입니다. 건공원교, 이 전략이에요. 이 건공원교 전략이 뭐냐? 가까이 있는 나라는 경계를 하고요, 멀리 있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문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런 걸 교과서적으로 잘해왔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하고는 왜 동맹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중국하고의 동맹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맹을 하려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물론 다자간의 동맹도 있지만 이 동맹을 맺는 나라끼리는요, 최소한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와 이념이 다르면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치와 이념이 다른 나라끼리 동맹을 맺은 사례도 없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시장경제를 가치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동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는요 경제적인 공동이익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이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적인 북한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안보에 관련한 이익은요 대립이지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약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만약에 동맹을 맺는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 중국의 적국인 미국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정권이 이걸 원하는 겁니까? 저는요 너무나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 안보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정권 안보는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권 안보로 족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속국이 돼가지고 매년 조공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백성들의 그 어린 딸들을 궁리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왕권 유지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개무시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 안 하고 이런 정권 안보 하지 말고요. 오직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국가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의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5개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1대1로는 지정학적인 패권 이론이라면 그것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패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도전장이죠. 근데 그 상대가 미국은 만만치 않겠죠. 미국은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고 아무리 모방을 하고 훔치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을 근접하기 쉽지 않은데 가장 소프트한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았죠. 뭐 공장 부지도 공짜로 없고 뭐 여러 가지 자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앞을 놔서서 대규모의 그런 생산 기지들을 중국 땅에 만들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LC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3대 보물이 있다. 그 하나가 LCD고 또 하나가 자동차 배터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1세기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LCD의 많은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갔는데요. 지금 LCD에서 세계 1위는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우리 유치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기술들을 빼돌리고 해서 우리 인력과 노동 해서 결국은 LCD에서의 패권은 현재 거의 중국 쪽으로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으로의 하여튼 21세기 총괄하고 일컬어진 자동차 배터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첨단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서 중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왜?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우리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건 대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최첨단 시설들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한 대의 중국 자동차도 한국 회사가 만든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 승인을 주지 않아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죠? 그 많은 기술과 이런 걸 슬슬 해서 결국은 중국이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 거의 이제 한국을 능가하는 생산 시설과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아마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앞지르는 날이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 불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반도체를 짓고 생산 시설을 지어서 뭐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내후년서부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질이죠. 퀄리티의 문제인데 이 마지막 남은 이 보존까지 우리가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사드 보복에서 우리가 14%의 수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정말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보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우리 권익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대해서 단군 이래로 처음 한 100여 년 중국과 독립해서 이렇게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하히 유지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랄까요? 좋은 정부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후보를 잘 선별하셔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광고판을 드려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했던 중국 건도 들어있지만 탈원전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탈원전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고 우리 저 주루스 포럼의 후배님이 탈원전 얘기도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탈원전을 놓고 이 밤이 새도록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거 저 전라남도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단지 보셨죠? 그게 30만 평 정도인데 생산하는 전기가 98,000kW.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발전하는 전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APR 1400 신형 원자로의 14분의 1입니다. 2018년도에 사우디에서 원전을 짓겠다면서 각국으로부터 입찰 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서낸 가격은요, 미국이 서낸 가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2분의 1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낮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원전 기술은요, 아직은 100개 먹기 수준이 많아서 대한민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데 그 중국보다 우리가 더 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설계 인정을 허가해준 원전은 외국 원전은 대한민국 그 APR 1400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땅에 이 한국제 원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원전 개발한 이 원전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값이 싸고 발전 단가도 싸고 오염물질 배출도 적고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핵무장을 해야 된다면 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잠재력 기반 자체가 바로 원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포기하는 탈원전 정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만약에요, 이 탈원전 원성이 지속돼서 우리 원자력이 다 죽는다면 가장 먼저 덕을 볼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요, 태양광 시설 핵심 부품이 모두 중국제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지금 앞으로 2030년 10년 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되어 있는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원자료가 50개인데 사실 대한민국이 뛰어들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젊은 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요, 정말 도대체 왜 그런지를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정책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무슨 저희가 있는 겁니까? 중국에 어떤 덕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이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탈원전 얘기를 하면 피가 끓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다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훌륭한 발표자들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저 자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일부러
적대적 관계를 몰고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거리를 두고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독립성을 해치지 못하게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드가 바로 그 실리이다. 그리고 우리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신 것이 김 장군님하고 우리 윤 원장님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신 것이 한미동맹이 강건할 때 중국은 우리에게 더 예절을 지켰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한폐렴 관련해서도 우리 이용남 수장님이 분명히 오늘 정리하셨습니다. 중국하고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것이 운명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공동체는 맞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또 우리 최 총장님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중국 위협에 대해서 잘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비적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선을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해야 하고 외부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라. 그것이 동맹이 아니냐.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담론들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어서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놓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언론이 해주어야 하는데 언론이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론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 후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 좀 세 가지가 저는 떠올라요. 대한민국 이 언론 어떻게 할 거냐, 이 언론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유민주주의 할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영방송 들어본 지 지금 까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파, 소위 길거리 우파들은 다 분열, 지리멸렬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큰 프레임에서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리멸렬 떨어져 나간 이 우파 어떻게 다시 재건해서 좌파 독재에 항거할 투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큰 과제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맹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민의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민이 미국이 싫다면, 사회주의를 택하겠다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발표해 주신 네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톡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보 전문가 토크쇼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잘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위험한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 얼마나 또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SNS상에 중국이 악의 근원이다. 모든 악의 근원이 중국이라는 말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악과 더불어 문명 공동체를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악입니다. 우리가 4월 10월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감동을 주는 토론을 해주신 우리 5분에게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십니다. 저 옮기세요. 네, 요거 좀 옮겨주세요. 이거 끝나고 바로 끝나고